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추위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가 지나며 성큼 다가온 서늘하다 못해 매서워진 찬바람에 이제는 춥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든 늘 건강 잘 챙기시는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서양과 오리엔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페르시아 전쟁, 그 후 그리스의 큰 형님을 역할을 감당하며 꽃피운 아테네의 민주주의, 30년간 1차, 2차에 걸쳐 일어난 그리스의 내전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격돌한 펠레폰네소스 전쟁,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로마의 조용한 약진을 통한 성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기인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과 소외된 한반도, 아프리카, 그리고 미쿠,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일들도 살짝쿵 알아보고 지난 시간 서두에서 살짝 꺼내놓고 말씀드리지 못하였던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놀랍게도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속으로 고고! 중국 전국시대에 돌입하다. 앞선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주 왕조가 세워진 후 춘추시대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제 살펴보려는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시기는 어떠했을까요? 동서양의 최초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 전쟁의 시기에도 중국은 여전히 춘추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그리스 내의 펠리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 시점까지도 중국은 춘추시대를 보내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1년이 지난 기원전 403년 중국에서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춘추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신기하게 동서양이 비슷한 시기에 내란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럼 춘추시대나 전국시대나 동일하게 혼란의 시기인데 왜 굳이 나누어서 부르는 것인지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냥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 왕조에 달려 있는데 춘추 시대 때는 중앙정부인 주 왕조의 황제에 대해 그래도 겉으로나마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황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나머지 제후국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었는데 전국시대 때는 제후들이 더 이상 야심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나 황제로 부르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시기로 결국 주 왕조는 이제 사라진 것이고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서의 제후국들이 서로 자신이 가장 힘이 센 제후국이 되어 새로운 중국의 왕조를 일으키려는 시기였기에 이 혼란의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쳐서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주 왕조의 인정 여부를 두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뉘어 말하는 것이 이 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주 왕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고 춘추 시대에는 춘추 오페라 불리던 제후국들의 힘겨루기에서 전국 시대에는 전국 칠옹이라 불리는 7개의 제후국이 위세를 떨치며 힘겨루기를 시작하는데 그 제후국은 위 지도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중앙을 보시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세력권을 나누어 가졌고 동쪽은 제나라, 서쪽은 진나라, 남쪽은 초나라,
북쪽은 연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후국들의 힘겨루기는 초기엔 위나라가, 그 다음엔 제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되지만 점점 그 주도권은 진나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진나라의 재상 공손앙이라는 재상이 대대적으로 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벌인 덕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벌에 처했고, 잘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는 신상필벌 제도와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함을 통하여 제도정비와 정치개혁을 완수하며 전국 칠홍중 강자로 우뚝 서가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시기는 여전의 혼란의 시기였다는 내용을 남기며, 곧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황제가 다가올 시기를 뒤로하고 잠시 한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시기에 한반도는 고조선이 부족국가 수준을 넘어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을 건설한 때로서 강력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그 신뢰로 앞서 이야기한 전국시대의 연나라를 공격할 계획도 세웠고, 이 시기에 고조선을 표현한 중국 역사서에는 교만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오랑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조선을 정말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나라 인도, 통일왕조 서다. 인도는 인더스 문명 이후로 이야기된 것이 없는데 기원전 6세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세기로 들어선 후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계가 온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불교가 탄생한 것과 인도 대륙에도 최초의 통일제국이 등장한 것이랍니다. 특히 불교는 탄생 후 동아시아까지 퍼져나가 오늘까지 이어진 세계 종교가 되는 영향을 준 사건이었고, 인도의 통일제국의 등장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때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면서 인도인들도 민족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반 인도에도 겐지스강 주변에 도시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마가다 왕국의 힘이 가장 힘이 셌는데,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또다시 침략했던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던 무렵 마가다 왕국은 겐지스강 일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러나 정복한 이때의 왕이 아주 나쁜 폭군이었는지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지배층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이러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으로 마가다 왕국은 반란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를 난다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즈음 인도에는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 브라만교를 국가의 정식 종교로 삼고 있었답니다. 브라만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하게 신분을 구분해 놓은 카스트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라 백성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개의 계급으로 구분했고, 이 엄격한 신분 제도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인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브라만교의 카르마라는 교리 때문인데, 업보라고 들어보셨죠? 현재의 삶은 지난 삶의 업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 생은 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면 다음 삶에서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 카르마 교리는 불교와 힌두교에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브라만교는 기원전 6세기까지만 해도 인도를 좌지우지한 종교였지만 곧 새로운 종교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탄생. 불교는 기원전 560년쯤 인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 왕국에서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왕자가 태어나면서부터로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브라만교가 인간의 불행을 없애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고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불행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욕망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론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복잡하고 신분 구분도 엄격한 브라만교에서 단순히 욕망만 버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리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붓다를 붙여주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불교는 왕과 귀족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가 인도 북부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왕과 귀족들은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군인 신분을 지니는 크샤트리아인 제2계급으로 정치 권력을 잡았다 해도 제1계급인 브라만을 능가할 수 없었던 것인데 불교에서는 계급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왕과 귀족들이 지배자가 될 수 있었기에 왕과 귀족들은 불교를 보호한 것이랍니다. 바로 자기가 짱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불교가 인기를 얻자 당황한 브라만 계급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움직임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가장 힘이 센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상이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인도의 첫 통일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첫 통일제국 탄생. 서양에서는 페르시아 전쟁과 그 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에서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인도엔 여전히 통일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인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도로 진출하게 되므로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동방원정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317년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란 인물이 마가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던 난다 왕조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그는 이어 인도 북부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제국이 바로 인도의 첫 통일제국인 마우리아 제국입니다. 찬드라굽타 왕은 정복 지역마다 자신의 부하를 왕으로 세우고 훗날 중국이나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로망을 구석구석까지 건설하므로 잘 닦여진 도로망을 따라 무역과 상업이 발발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우리아 제국은 점점 부유해지고 기원전 270년쯤 찬드라굽타 왕의 손자인 아소카 왕이 통치할 때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내용까지 전달드리며 오늘의 역사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역사 여행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셨죠? 원고를 준비하면서는 오늘은 기원전 300년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하는 내용이 좀 많네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에 다음 시간을 한 번 더 기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300년의 시기까지 연대표를 만들어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안겨드려 세계사의 맥락을 잡아드리고자 하는 것이 핫바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선물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잊지 말자 핵심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그럼 한 주간도 조금 더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